네, 안녕하세요. 차의과학대학교 양우희 교수입니다. 작년에 한번 인사드리고 이번에 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비해 조금 한 가지 테마로 조금 제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좀 브로드한 이렇게 트레이닝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생리학적인 변인들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그러한 운동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젖산염이라는 걸 이해를 좀 하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뭐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젖산염에 대해서 조금 한번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젖산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젖산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원래는. 잘못된 표현인데, 일단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 학계에 있는 연구자들도 젖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의학계에 계신 분들도 젖산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다루고자 하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젖산이 아니라 젖산염입니다. 먼저 본 테마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약간의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닌데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래프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는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지식이 굉장히 전달이 되면 잘못된 그 지식들이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왔고, 이걸 한국말로 하면 인지편향 이론이라는 건데, 더닝-크루거 이펙트라고도 합니다. 더닝-크루거, 원래는 더닝과 크루거라는 이 학자들이 밝혀낸 건데, 우리 속담인가요? 속담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이 보이시겠지만 자신감이 100%에 달합니다. 근데 내가 조금씩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수록 그 자신감은 점점 떨어져요. 그 자신감은 조금씩 더 떨어지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아는 게 많아질수록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조금씩 그 자신감이 다시 올라가게 돼요. 하지만 100%까지는 아니죠, 이 그래프 상에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독일에서는 학사도 졸업을 하려면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졸업하면서 제가 연구를 했던 분야가 체중 감량이었습니다. 단기 체중 감량 또는 급진적인 체중 감량. 근데 박사를 받고 나서 오히려 더 쉽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거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말을 못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요즘에 SNS나 아니면 미디어나 어떻게 보면 정보 자체가 굉장히 포화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정보가 정말 제대로 된 정보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 그래프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점들이 보이실 것 같아요. 점이라고 해도 되고, 뭐 아무튼 이게 우리 몸에서 다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메커니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기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쉽게 한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또는 뭐 이해를 했으면 한다 해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의 이 인간의 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사리 얕은 지식으로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해도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저희가 좀 특히 이 분야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전문성 있게 다가가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냥 운동이라는 건 하면 안 돼? 그냥 운동 그냥 뛰면 되지. 그냥 좀 무거운 거 들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좀 더 좋은 그런 운동을 하고 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시고 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겠죠. 네. 오늘 제가 젖산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산소성, 그리고 무산소성 운동, 뭐 유산소성, 무산소성 에너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에너지의 흐름이거든요.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에너지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 용어로 이 에너지의 플로우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 흐름이 잘못되면 운동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뭐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쓸데없는 또는 잘못된 에너지의 소스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에너지 원이죠. 에너지 원이.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뭐 단백질이 쓰이는 정도는 그렇게 막 크진 않아요. 비율적으로 크진 않은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탄수화물이라고 해가지고 무산소성 해당 가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해당 가정은 무산소성에도 속하고 유산소성에도 속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운동 강도가 강해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 글루코스, 즉 포도당, 우리가 혈당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포도당이 탄소를 6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6개짜리 탄소가 쪼개지면서 피르부산염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여기 있는. 근데 운동 강도가 강해지면 이제 젖산염이라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젖산, 젖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젖산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제 이 탄수화물이 개입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가장 큰 용적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그 캐파시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산소성,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유산소성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 또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대량의 그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에 반해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에너지의 흐름이 좋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즉 지방을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까지 끌어들여서 에너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잘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탄수화물의 개입이 커지면서 이 젖산염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만들어지면 뭐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 또는 피곤해진다 이렇게 그냥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피곤해지는 건 아닙니다. 피곤해지는 건 아니고 운동을 오래 하지 못하고 빨리 지치게 되는 거죠. 네. 원래는 이 에너지의 흐름 자체가 미토콘드리아 안까지 탄수화물이 잘 흘러 들어가서 ATP라는 이 대량의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이 ATP라는 거는 지방에서도 만들어져요. 근데 이 젖산염이라는 거는 지방에서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요 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 보통 잠시만요. 지금 그 케톤산은 젖산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젖산 제가 지금 계속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젖산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젖산염이에요. 네, 그리고 케톤은 아니고 케톤체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케톤체라는 거는 이제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영어라서 한글로 다 바꾸지는 못했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 지금, 건강한 중년들,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에너지 시스템의 흐름을 봤어요. 네, 흐름을 봤는데, 여기 포스포크레아틴이라고 PCR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PC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포스포크레아틴이라고 해서
그 크레아틴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레아틴산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파워를 내는 이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지배적으로 쓰이는 에너지원이에요. 대신에 오래 쓰지는 못해요. 예, 오래 쓰지는 못하는 에너지원인데, 우리가 흔히 근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연구에서 보면, 물론 생리학적인 이런 원인들 때문에, 뭔가 나빠지는 원인들 때문에 많이 지금 근감소증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가면 또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실제 이 두 그룹을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이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빨간색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아데노신 3인산이, 그 3인산이 가수분해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 PI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이 에너지 있죠. 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나오게 되는데, 그때 자유 에너지가 나옵니다. 가수분해가 되면서. 실제로 봤더니 이 에너지들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노화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쓰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안정시에서는 거의 똑같이 에너지가 쓰이는 걸로 이제 이 연구에서는 밝혀졌는데, 운동을 하게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확실히 노인분들 또는 이 노화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잘 쓰지를 못하고 빨리 고갈되는 이런 현상을, 이 그래프에서도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듯이 이 X축 자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예, 건강한 분들은.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죠. 그리고 금방 떨어지고, 요 큰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파란 색깔 에너지. 그래서 실제로 MRI를 통해서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봤더니, 노화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요 하얀 색깔, 요 지방이 굉장히 건강한 분들보다도 많았고, 이 지방이 굉장히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흐름 자체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떠한 운동 강도와 어떤 운동의 시간을 가지고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연구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간과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무시되지 않고 같이 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뭐 기능적으로 이렇게 팔을 든다거나 다리를 든다거나 이렇게 할 때 사실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 이 세포 안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에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그 에너지를 씀으로 인해서 팔을 들 수 있고 다리를 들 수 있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생화학적 부분들이 많고 또 공부를 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좀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죠? 심장입니다. 심장이고, 간단하게 이 우리 몸에서 이 체순환, 그 전에 이제 폐순환, 체순환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이 상대 정맥을 통해서 이제 혈액이 들어오고,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을 타고 우리 몸에 이제 이 혈액들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혈액 안에는 또 적혈구라고, 그 적혈구 안에는 또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그 친구가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데, 그 산소가 우리 몸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근육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꼭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산소가 없으면 젖산염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잘못된 과학적 이론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 그것보다 오히려 호르몬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소가 없으면 락테이트가 만들어진다, 젖산염이 만들어진다, 이 말은 왜 틀렸냐고 하면, 지금 안정시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귓볼이나 모세혈관에서 체열을 했을 경우에 락테이트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있는 이 휴먼 에너지 시스템 자체는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다 쓰여요. 다 쓰이는데, 내가 어떠한 무브먼트, 어떠한 동작과 이런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지 어떤 에너지가 지배적으로 쓰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당연히 이게 무산소, 유산소 운동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심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심장에서 안정시 같은 경우는 지방이 우리 심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여기 보시면 FFA라고 해서 83% 정도가 지금 지방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안정시에는. 근데 운동을 할 때 딱 봤더니 에너지원의 교차가 일어납니다.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심장에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젖산염을 데리고 와서 에너지원으로 다시 써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잘 모르시는데 락테이트, 즉 젖산염 자체가 그래서 심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원으로서.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뭐 여기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실제 운동을 이제 최대 산소 섭취량의 40% 정도의 운동 강도로 이제 운동을 했을 때도 이 젖산염이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굉장히 많이 산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젖산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자, 그러면 이 에너지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젖산염이 왜 피로 물질이 됐는지, 이 피로 물질이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 상관관계를 분석한 그래프예요. 상관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A와 B가 뭐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A와 B가. 근데 A가 B에게 영향을 주거나 B가 A에게 영향을 주는 그 인과관계 있죠.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그래프는 아니에요.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그래프를 비슷한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알고 싶으면 회귀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가 1976년도에 살린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이제 논문이 출판이 됐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Y축에 보면 근육의 pH 레벨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pH 레벨이라고 하면 이제 산도, 즉 예를 들어서 이게 7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산성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산도가 떨어졌을 때 근육의 젖산염과 아까 보셨죠? 젖산염이 되기 전에 피르부산염이라는 게 근육에서 이제 봤더니 얘네들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프 상에서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Y축과 X축에. 근데 얘네들이 관계만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 이 젖산염과 피르부산염이 pH 산도 레벨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 밝혀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단지 상관관계를 본 거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초등학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이렇게 커 나갈 때 학년이 그 친구들의 키와 몸무게를 늘려주는 건 아니에요. 학년이. 인과관계는 뭘까요? 당연히 그 친구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과관계죠. 근데 학년이 그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학년과 그 친구들의 신체 조성, 즉 키라든지 뭐 몸무게 이런 것들은 상관관계만 있을 뿐인 거예요. 상관관계. 그러니까 회귀 분석을 해야 원래는 그러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일단 이 그래프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젖산염이 피로 물질로 바뀐 거예요. 피로 물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모 미디어에서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축구 경기였는데 이제 후반전 들어갔을 때 이쯤 되면 선수들이 몸에 젖산염도 아니에요. 젖산이 쌓이면서 피로해지기 시작하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대한민국 전체 다 퍼진 거거든요. 근데 젖산염은 피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피로.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젖산염은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굉장히 이로운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뭐 생화학적 분자 구조가 나오고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CHO라고 돼 있죠. 여기 CHO.
요 밑에 숫자들 있잖아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문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락틱 애시드와 락테이트, 젖산과 젖산염은 진짜 다른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363이나 돼 있죠. 근데 여기는 353 마이너스 돼 있어요. 여기 위첨자 돼서, 그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OH기 있죠. 수상기. 여기서 수소 이온이 하나가 방출이 됩니다. 예. 요 밑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젖산은 체내에 아까 보셨던 그 산도 pH 수준에서 99% 이상이 젖산염과 수소 이온으로 즉시 해리된다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젖산염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뭐 연구자들이 표기를 하게 되면 LA 해서 위에 이렇게 위첨자를 해서 짝대기를 하나 그어요. 왜냐하면 얘가 수소 이온이 하나가 방출이 되고 해리가 되고 음이온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음이온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이 젖산염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353 마이너스, 그죠? 여기는 363 마이너스 없습니다. 근데 뭐 운동과학자들하고 또는 운동생리학자들, 뭐 운동 관련된 생물학자들하고 조금씩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순수 생화학을 하시는 분들과 약간 마찰이 있긴 해요. 이거는 뭐 영구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여기서 보시면 체내 수준에서 뭐 99% 이상이 락테이트와 젖산염과 수소이온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 운동 강도가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하면 이 젖산이 아니라 바로 젖산염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게 순수 생화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약간의 상충이 있지만 또 운동 생리학자 또는 운동과 관련된 생화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좀 이제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올렸을 때에는 이 젖산염이 바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여기에 대한 디베이트는 존재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강도가 강해졌을 때는 이 젖산염이 만들어진다는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고 또 그러한 의견을 또는 과학적인 이 견해를 밝히신 분이 굉장히 젖산염에 관련해서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빅가이라고 불리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조지 브룩스라는 교수님인데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의 디베이트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평소에는 안정시에는 이 모든 젖산이 젖산염으로 바뀐다 라고 아시면 될 듯해요. 예. 그러면 왜 젖산염이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 또는 운동과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이건 지난 시간에도 짧게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 맨 위에 있는 1923년도에 에이비 힐이라는 교수님이 실제 다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마스크 차고 측정하는 이 VO2 max라는 최대산 섭취량 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와트값, 파워 아웃풋, 그러니까 파워 값을 측정했던 거하고 그리고 심박수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젖산염을 측정을 한 거예요. 이 그래프 자체는 에이비 힐 교수님이 했던 건 아니고 후세에 나중에 이제 다른 연구자가 연구를 했던 건데 이렇게 다 비교를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왼쪽에 있는 이 줄은 최대산소 섭취량이 60%의 운동 강도 그리고 여기는 최대산소 섭취량이 75% 운동 강도예요. 그러면 한 중고강도 조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봤더니 여기 산소 섭취량 그리고 파워값, 심박수 별 변화가 없죠. 쭉 이렇게 가잖아요. 사람들마다 그죠? 근데 젖산염은 굉장히 개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죠? 그래프 자체가.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젖산염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산소 섭취량 그러니까 즉 이 최대산소 섭취량에서 몇 퍼센트로 운동 강도를 많이 잡거든요. 많이 잡고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심장재활 또는 뭐 여러 대사성 질환 때문에 운동을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조차도 사실 이 젖산염으로 운동 강도를 지정을 받고 그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최대 심박수를 이제 계산하는 공식들이 있어요.
그 공식에서 몇 퍼센트의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하세요. 그냥 요 정도로 이제 처방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일수록 이렇게 좀 더 민감한 변인들을 적용을 해서 이런 운동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후세에도 1923년 이 A.V. 힐이라는 교수님은 실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1923년부터 밝혀놨었고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건 영구적으로는 벌써 밝혀놨어요. 훨씬 민감하고 VO2 max나 최대산 섭취량이나 그리고 헐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지표다라고 밝혀놨었고 잠깐 지금 꺼벅님의 질문을 한번 볼까요? 간, 신장이 약해지면 젖산염에 영향 많이 주나요? 간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데 제가 이거 설명을 뒤에 드릴 거거든요. 드릴 건데 간에서도 이 젖산염이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바뀌어요. 근데 간이나 신장은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잘 작용을 못 하겠죠.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다시 몸에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그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지겠죠. 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꺼봉님 질문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운동 강도가 높거나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무게를 드는 운동을 했을 경우에 우리 근육에서는 이 젖산염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물론 근육 안에서도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거 있죠.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그 ATP라는 걔로도 바뀌는데 강한 운동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다시 천천히 가벼운 운동을 할 경우에는 이 만들어졌던 젖산염들 같은 경우 혈액을 타고 간으로 많이 이동을 해요. 예, 간으로 많이 이동해서 다시 여기 보시면 맨 위에 포도당이라고 돼 있죠. 포도당, 글리코겐. 그죠? 그래서 또 지금 에너지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근육세포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혈액을 타고. 이러한 작용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제약을 받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이게 한 1970, 80년대부터 벌써 알려져 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조지 브룩스 교수님.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새로운 견해 물음표를 해놨냐면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저는 젖산이라는 것 자체를 젖산염으로 불리게끔 많이 강의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일반인들에게도 좀 많이 퍼졌고 또는 더 퍼지길 원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연구자들 분들도 아직도 젖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젖산염으로 불리워져야 되는 게 맞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건 젖산염이고 아까 제가 보셨던 그 수장기에서 수소 이온이 해리되기 전 단계 363 그죠? 그게 젖산인지 그래서 그걸 따로 그렇게 다르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 젖산염이 어떻게 그럼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타입 1, 타입 2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근육의 타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육의 타입.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달리기 선수들 중에서도 스프린트성 달리기 하는 분들 있죠. 100m, 200m. 그런 분들은 이 타입 2, 근육의 타입 2 빠른 수축을 하는 근육량이 많아요. 그리고 마라톤 선수들 같은 경우는 타입 1이라는 이 느린 수축을 하는 근육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 근육들에 조금 차이가 나게 이 젖산염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기들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줄여서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좀 긴데 모노카복실레이트 트랜스포터라는 건데 이걸 줄여서 MCT라고 부릅니다. MCT라고 하고 얘네들이 번호가 굉장히 많아요. 예, 많은데 그 중에서 이 근육에 가장 지배적으로 많이 있는 이 수송기들은 MCT1과 4예요. 예, 1번과 4번.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역할이 조금씩 또 달라요. 이 MCT4 같은 경우는 젖산염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MCT1 같은 경우는 받아서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강도의
고강도의 뭐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아니면 고지대 훈련. 고지대 훈련 뭐 제가 추후에 또 다른 교수님과 방송에 나와서 또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 이런 고지대 훈련을 많이 했을 때 최대 산소 섭취량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젖산염 수송기의 밀도도 올라갑니다. 이 밀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그만큼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빨리빨리 전환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버스 셔틀 버스 아시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이제 젖산염 셔틀 메커니즘이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육 안에서도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근데 물론 운동 강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달라질 수도 있는데 세포 간의 젖산염 셔틀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세포 내에 셔틀 메커니즘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세포 간의 젖산염 셔틀이라는 거는 뭐냐면 만들어진 젖산염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젖산염이 실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수동적인 근육세포 또는 심장 근육 또는 간, 뭐 신장도 포함은 돼요. 그리고 이건 이쪽에 있는 건 지금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 근육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근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뇌로도 갑니다. 예, 우리 뇌로. 그래서 뇌에서도 굉장히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젖산염은 우리 몸에서 그냥 근육에서만 만들어져서 피로 물질로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젖산염 자체가 우리 몸에서 여러 기관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도 바뀌고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젖산염은 피로물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젖산에서 젖산염으로 바뀔 때 수소이온이 하나 해리가 되고 이제 한마디로 방출이 된다는 건데 우리 몸에서 이 수소이온이 만들어지는 경로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과학자들이 젖산이 젖산염으로 바뀌면서 방출되는 수소이온이 많이 쌓임으로써 아까 보셨던 그 pH 레벨이 떨어진다, 산도가 떨어진다, 산성화가 된다는 거는 이 수소이온이 많이 축적이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 몸에서. 네. 근데 이 경로 중에서 나중에 추후에 과학자들이 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ATP, 가장 많은 에너지의 그 양을 만들어내는 ATP, 유산소성 운동 에너지, 유산소성 에너지. 그게 ATP가 가수분해가 되면서 아데노신 2인산 그리고 1인산 플러스 수소이온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지배적으로 쓰이고 자주 쓰이고 많이 쓰인다고 하면 거기서 수소이온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pH 레벨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젖산염 수송기, 이 MCT1이라는 친구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에도 있어요. 적혈구에도 있는데 이 친구가 젖산염을 아까 보셨던 다른 우리 몸에 있는 기관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때 젖산염을 데리고 이동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일 먼저 커플링을 하는 게 수소이온이에요. 젖산염보다. 네. 먼저 수소이온을 커플링하고 그 다음에 젖산염과 커플링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 몸에 쌓이는 그 수소이온을 오히려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소이온, 그러니까 pH 레벨이 떨어지면 우리가 산성화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힘들어지고 운동을 못하고 피로해지거든요. 오히려 그 역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젖산염 수송기는 젖산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마찬가지로 심장, 간, 뭐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 근육 뭐 이렇게 많이 나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포, 즉 뇌세포로 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경세포도 있죠. 신경세포인데 이 뉴런 그리고 비신경세포인 이 성상세포라는 게 또 존재를 해요. 성상세포. 어떻게 보면 얘는 이 뉴런을 서포트하는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저장이 될 때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글리코겐이 간이나 근육에만 저장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포에도 저장이 됩니다. 예, 이 성상세포에. 그리고 우리 근육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 신경세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메커니즘들이 일어나고 또 그 젖산염 수송기라는 게 존재를 해요. 예, 젖산염 수송기. 여기 보시면 MCT1, 4 보이시죠? 근데 뇌에서는, 뇌신경세포에서는 조금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젖산염을 받아서 다시 재합성시키고 재산화시킨다는, 그죠? 그 수송기의 숫자가 MCT1이었다고 하면 이 뉴런에서는 MCT2입니다. 예, 아까 제가 굉장히 번호가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다고 했잖아요. 2고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뇌에서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 연구자들이 이런 걸 많이 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 뇌에서 운동을 했을 때 이 젖산염의 산화 기여도 자체가 뇌에서는 한 20에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육세포에서만 우리가 이 젖산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뇌에서도 필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뇌에서는 이 젖산염이 만들어지는 꼴을 못 본다고 해요. 만들어지거나 생성되는 즉즉 또는 다른 기관에서 뇌로 이동되는 즉시 바로 다시 산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젖산염이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제 굉장히 단거리 그리고 짧고 큰 파워를 내는 이런 운동 종목들 있죠. 100m 달리기 또는 뭐 트랙 사이클에서 굉장히 뭐 한 바퀴를 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경륜 경기 같은 경우에 막판 스퍼트를 한다거나,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 저희가 과학적인 테스트를 하게 되면 운동을, 그런 힘든 운동을 하고 나서 이 젖산염의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굉장히 그 무산소성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들에게 100m 달리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런 스프린터보다는 훨씬 더 낮은 젖산염의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그 무산소성 해당 과정을 통해서 큰 파워를 낼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파워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크레아틴산인데, 그것 외에 이 락테이트, 젖산염이 큰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로 또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운동 강도가 어느 정도 그냥 중강도 정도 또는 이제 각 고강도 영역대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 젖산염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아요. 그 말은 유산소성 운동 에너지 시스템인 그 ATP라는 걸로 굉장히 큰 에너지를 필요한 그 운동 강도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방을 사용해서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의 흐름이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프린터 같은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중고강도 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중강도, 고강도 운동을. 근데 마라톤 선수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빠른 수축을 하는 근육량도 많고, 그리고 이 락테이트, 젖산염 또는 크레아틴산을 쓸 수 있는 이 파워적인 큰 파워를 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이에요. 에너지 흐름에 있어서.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사 유연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특징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운동 종목에 따라.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파워를 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마라톤 선수처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잘 만들 수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잘 만들 수 있고, 그런 ATP, 유산소성 운동 능력이 좀 뛰어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그런 에너지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 동그라미들이 막 움직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근육 수축이 일어나면서 락테이트가 만들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MCT, 즉 젖산염 수송기, 이런 걸 통해서 얘네들이 다시 뇌로도 가고 심장으로 가고 젖산염이 근육으로 가고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바뀌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 뭐 ATP도 있고 ATP가 가수 분해되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러한 작용들이 여러분들 몸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젖산염 셔틀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 무조건 일어나는 거고요. 이게 어떠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에너지 흐름과
그리고 대사 유연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젖산염 교수님, 젖산염이 그럼 피로함을 만들지 않고 근피로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무엇인가요? 뭐가 근피로를 만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이건 과학적으로 벌써 예전부터 많이 밝혀져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TP가 가수 분해되면서 나오는 이 빨간색 수소이온. 얘네들이 많이 축적이 되면 당연히 pH 레벨이 떨어지게 됩니다. pH 레벨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당연히 젖산염이 만들어질 때